안녕하세요. 저는 아메리츠 에셋의 켄 최라고 하고요. 아시겠지만 저희는 아메리츠 에셋이 있고 그리고 아메리츠 파이낸셜이 있잖아요. 에셋 쪽은 저희들이 프라이빗 자산 운용하고 그래서 개인 자산하고 이제 기업 연금 자산 관리를 전문적으로 서비스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메리츠 파이낸셜이라는 회사를 통해서는 라이프 인슈런스나 개인 펜션 연금 상품들 주로 손님들의 목적에 맞게 오퍼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스트먼트와 픽스 비즈니스를 다 그, 그, 망라하는 그런 재정 컨설팅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 준비한 웨비나 가운데 먼저 인베스트먼트 관련된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최근에 이제 2분기가 정리가 됐고 지금 한 달이 다 지나가긴 하는데 코비드 이후에 지금 시장 상황을 좀 간단하게 진단을 하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산을 관리를 하실 건지, 어떻게 투자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오늘은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각도에서 투자를 어떻게 하시는 게 현명하신 것인지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네, 사진이 더 낫죠? 네. 오늘 일단 시작을 마켓 리뷰를 하는 것에서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제약이 돼 있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커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대한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분기, 그러니까 6월 말로 마감된 지난 2분기를 보시면 쿼터 기준으로, 분기 기준으로 지난 1926년부터 봤을 때 요번에 지나간 요 2020년 2분기의 성적이 베스트 9입니다. 그러니까 20.5%가 지금 2분기 동안 났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리스트에 있지만 이 쿼터 이전 분기의 성적이 이렇게 좋았을 때 그 향후 1년 동안의 성적이 어땠는지를 쭉 보시면 마이너스가 난 적도 있고 이제 크게 플러스가 추가적으로 더 발생한 적도 있고 그렇긴 한데 평균적으로 보시면은 14.7% 정도의 향후 1년 수익이 났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사상 9번째로 좋았던 2분기 성적에 근거해서 봤을 때는 앞으로 1년 동안의 시장 성적이 비교적 양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물론 그렇지 않았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분명한 건 아니지만 히스토리컬 트렌드를 저희들이 봤을 때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5월, 4월, 5월 때 보면은 우리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언임플로이먼이 뭐 급속도로 증가해서 많은 분들이 컨선을 우려를 하시고 뭐 그랬었던 기억이 있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비즈니스 사이클에 따른 게 아니고 사실은 코비드 19이라는 블랙 스완까지는 아니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경제가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레드 라인은 이제 S&P 500 이제 대표적인 미국 주식 주가 지수죠. 그래서 S&P 500이 하락하면서 그때까지는 언임플로이먼트 레이시 뭐 노멀한 수준을 갖다 유지했었고 코비드 상황이 발생하면서 지금 옐로우 바를 보시면은 급격히 증가했죠. 보통 이 보시면은 지금 언임플로이먼트 레이시 마켓을 약간 뒤쫓아가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시장을 보통 우리가 선행지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의 향방에 대해서 미리 시그널을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가 지수를 보통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시장의 움직임을 사실은 실질적으로 경제의 펀더멘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실업률이 뒤쫓아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켓이 지금 계속 리바운드를 하는 동안에 unemployment rate는 꾸준히 지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좀 굿 뉴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디플레이션이나 뭐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 관련해서는 지금 아래쪽에 이제 블루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unemployment rate인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폭등을 했죠. 코비드 19 상황이 오면서 그리고 나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위쪽의 라인들 중에서 이 옐로 라인으로 된 게 이제 지금 현재 그 인플레이션 라인인데 0.5대로 떨어졌다는 거는 사실은 디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레드 라인은 보통 연준이 타겟하는 인플레이션 레이스로 한 2% 정도가 되고 지금 화이트 라인은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건에서 발표하는 예상 인플레이션 그게 한 2.5% 수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타겟과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디플레이션의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는데 타겟 에어리아로 2%나 2.5% 선으로 레이시 인플레이션 레이시 회복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게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하고요. 시장 자체는 보시다시피 2월 고점에서 3월 저점까지 한 34%, 35% 정도가 빠졌습니다. 마켓이 내 폴폴리오가 마켓도 그렇지만 이 정도 빠진 상태에서 원금을 회복하려면 52%의 수익이 발생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최근까지 지금 한 45%선 정도 회복 수익을 발생을 시킨 거죠. 저점에서 봤을 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금 고점을 다 회복한 상태는 아닌 거죠. 지금 사실은 마켓이 조금 어디로 갈지 뭐 의견들이 분분하고 좀 불확실한 상태인 거는 맞는데 34%가 만회했을 때 원금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게 52%였고 지금 아직 그 수준은 못 회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내려가는 것도 뭐 급속도로 V자 뭐 회복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락도 V자의 일부 형태로 하락을 했고 지금 올라온 것도 V자의 일부 형태로 올라왔는데 여전히 원금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한 상태고 이 상태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워낙 마켓이 빨리 내려갔기 때문에 제때에 나오지 못하신 경우가 많아요. 뒤늦게 나오시고 나왔다면 그리고 다시 지금 3월 저점에서 리커버한 회복할 때 여기에 동참하지 못하신 경우들이 또 많죠. 그거는 뭐 리테일이나 기관 투자 쪽이나 다 좀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은 마켓에 지금 계속 투자를 하면서 지금 있어야 하는 거야? 아니면은 뭐 나가야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뭐 늦게 나왔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하는 데는 참여하지 못하신 경우도 있고 지금 관망 상태로 지금 밖에서 나와서 보고 계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입장일 텐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제 그런 궁금한 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뭐 아무도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라고는 아무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기의 경험들을 반추해 보면서 어떨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왼쪽의 차트는 머니마켓 펀드에 들어가 있는 에셋 사이즈를 보여드리는 건데 지난 2000년대에 있었던 닷컴 버블로 인한 베어마켓 당시 베어마켓이 끝날 쯤에 2003년 1월쯤에 그때 머니마켓 펀드에 들어가 있는 펀드 규모가 그때 고점을 이뤘었는데 2.3 트릴리언 정도 됐었죠. 그리고 지난 2007년, 8년, 9년 1분기까지 있었던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때
그때 2009년 1월에 머니마켓 펀드 규모가 3.8 트릴리언이었어요. 더 많았죠. 그리고 요번에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보시면 4.8 트릴리언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돈들이 지금 스탁에 들어가 있질 않고 스탁마켓이 계속 올라왔는데 오히려 지금 캐시 현금 자산에 지금 많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들 나와 있고 지금 캐시로 지금 쥐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당시에 이렇게 머니마켓에 돈이 많이 모여 있었을 때 그 이후에 3년 동안의 퍼포먼스를 보니까 2003년에서 2006년까지는 평균 애뉴얼리 한 16.4% 정도의 수익이 났었고 파이낸셜 마켓 때 많이들 나오셔서 머니마켓 현금 자산에다가 돈을 다 갖고 계셨을 때 그 이후로 3년 수익을 보니까 애뉴얼리 한 19.2% 정도 났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현재의 머니마켓에 몰려있는 자금 규모가 4.6 트릴리언으로 가장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꼭 지난 시기와 같이 뭐 이후 3년의 평균 수익률이 이 정도라는 거를 뭐 개런티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단지 이렇게 캐시 자산으로 지금 돈이 많이 몰려 있는 다음에는 마켓의 성적이 비교적 좋았었구나 이런 경험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또 알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걸 알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이제 반영을 한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돈이 실제로 시중에 이제 풀린다고 하면 그러면 아무래도 시장 전체의 프라이스를 갖다가 올려주는 시장 성적을 좋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금 가능성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코비드-19 이후로 정부에서 연준에서도 그렇고 연준에서 머니터리 팔러시를 통해서 통화 정책을 통해서 돈을 풀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른바 이제 경기 부양책 피스컬 팔러시를 통해서 돈들을 이제 프리 머니를 또 많은 분들한테 또 지급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 이렇게 풀린 돈이 과연 어떤 식으로 쓰일 것이냐? 그러니까 추가적인 스펜딩으로 소비자들이나 은행들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비즈니스 쪽으로 돈이 추가적으로 흘러 들어가서 풀릴 경우에는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효과가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적인 걸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인플레이션 효과로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소비자들도 그렇고 은행을 통해서 기업들을 통해서 기업 투자로 돈이 풀리지 않으면 결국은 M2로 그냥 보유 자산으로 그냥 갖고 있는 경우에는 돈이 안 풀리니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디플레이션 상태가 계속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디플레이션이라는 결국은 모든 에셋 프라이스들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도 내려가지만 뭐 스탁도 내려갈 수 있고 부동산도 내려갈 수 있고 전체적인 에셋 프라이스들이 다 하락세를 탄다는 게 이제 결국은 디플레이션인데 결국은 돈이 연준이나 정부에서 풀었지만 이 돈이 과연 경제로 얼만큼 나오느냐. 방금 말씀드린 지금 본 이 머니마켓에 들어가 있는 이 돈도 지금 사상 최고치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돈이 과연 그럼 풀릴 것이냐 아니면 저렇게 홀드된 상태로 나오지 않고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앞으로 향배가 시장이나 경제 향방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어떻게 쓰여질지는 아직은 모르죠.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적인 요소가 있고 지금 경기 부양책이나 연준의 양적 완화 조치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 될 수 있고 돈이 안 풀렸지만은 지금 경제로 스며들지 않으면은 이제 디플레이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존에 사용했던 지출 수준 뭐 몰기지를 내고 음식을 사고 이런 기본적인 지출 수준을 그냥 메이크업 해주는 정도에서 그친다 그러면 현 상태 기존에 유지됐던 과거의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반면에 인플레이션적인 요소가 있긴 한데
경기는 만약에 뭐 경기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지금 앞으로의 경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정부나 연준이 취한 조치가 과연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자금이 지금 음, 어, 그 활용이 될지에 따라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저렇게 머니마켓으로 현금 자산으로 돈이 몰렸을 때 그 이후 3년의 성적은 사실은 비교적 좋았죠. 더블 디짓 리턴을 애뉴얼리 더블 디짓 리턴을 갖다 냈는데 이번에도 이런 효과로 이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쿼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로스 투자들이 좀 유리했던 환경이었고요. 스몰캡, 미드캡들이 좀 선전했고, 에셋 알로케이션보다는 포커스된 투자가 더 성적을 잘 냈다. 포커스된 투자라는 거는 분산, 뭐 그 안에서는 분산하지만, 그러니까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 조금 더 유리한 쿼터였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지난 시기에는 뭐 밸류 투자 형태가 조금 그로스 투자보다는 좀 불리했던 양상을 띄었고, 캐시 같은 것도 사실은 뭐 도움을 못 줬죠. 근데 이제 캐시를 생각하실 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냥 내가 이머전시 펀드용으로 그냥 갖고 있는 캐시 현금 자산이 있을 수 있을 테고, 인베스터블 캐시로 갖고 계시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 머니마켓에 들어가 있는 그 자금의 성격이 인베스터블 캐시이고 다시 마켓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시장이 지난 과거의 경험치처럼 앞으로 3년 동안, 앞으로 1년 동안 비교적 양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거죠. 돈이 이렇게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켓에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여러 가지 생각할 거를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머니마켓에 지금 이렇게 돈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면은 이게 이제 마켓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동안 성적이 좋을 수 있다라는 거를 추론을 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보면은 지금의 현금 규모가 사실은 러셀 3000이나 이런 전체 그 주식시장을 좀 더 브로드하게 반영하는 그 3,000개 회사들의 시장 규모, 그러니까 시장 자본 규모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현금 자산 규모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2007년, 8년 때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거든요. 한 1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으로 캐시 자산이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마켓에 추가적인 커렉션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지만 어느 한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면들을 갖다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능성과 저런 가능성을 사실은 다 좀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일렉션이 있죠. 일렉션이 있고 코비드 19이 이제 다시 한번 뭐 재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코비드 19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는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실 당한 측면이 많지만 2차적으로 온다고 해도 이 처음에처럼 그런 경제적인 충격으로 다가오진 않을 거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나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처음 상황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게 심각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측면, 견해가 많고, 일렉션 같은 경우도 사실은 트럼프가 재선이 되던 뭐 바이든이 되던 특별히 경제적인 타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바이든이 취임을 하면서 프로 비즈니스가 아니라 비즈니스에 조금 더 부정적인 그런 팔러시들을 가지고 나오면은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타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사실은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쪽이 돼도 마켓에 특별히 더 충격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지금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들이고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을 그래서 한 5.7%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는데 뭐 그건 더 두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다른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돈이 어떤 식으로 지금 시중에 풀리고 어떤 식으로 돌을지에 비해서는 사실은 좀 덜 영향이 있는 그런 이벤트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린 것들이 뭐 반복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아웃룩을 보시면 보통 저희들이 시장을 분석을 하고 전망을 할 때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보고 인플레이션을 보고 어닝을 보고 그리고 이제 연준의 그 통화 정책을 보고 정치적인 지형이나 어떤 환경들도 다 이제 반영을 하는데 가장 이제 마켓을 움직이는 가장 주된 팩터로 보통 금리와 인플레이션과 이제 어닝을 지금 보죠. 그래서 지금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히스토리컬리 가장 낮은 수준에 와 있는데 미국 내 금리가 뭐 마이너스 금리로 갈지 안 갈지 뭐 이런 거는 뭐 디베이터블 하긴 하지만 지금 뭐 당장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앞으로 한 3년 동안 올라갈 것으로는 보지 않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저금리 기조가 계속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에 풀린 돈이 과연 어떻게 쓰일 것인지 이게 계속 M2로 남아서 시중에 풀리지 않을 것인지 나올 것인지에 따라서 인플레이션도 향방이 좀 틀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어닝 같은 경우에 지금 코비드-19 이후에 우리가 레드 라인을 보시면 그게 그 코비드-19 이전에 지금 생각했던 지금 어닝 예상치였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어닝이 사실은 계속 좀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고 코비드-19에서 많이 좀 떨어진 상태고 이 어닝이 원래 예상했던 기대치를 이제 회복하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태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020년의 수익률은 대체적으로 한 6% 미만대로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expected 앞으로 5-year return인데 에셋별로 뭐 하이힐드 본드가 6.1%, 캐시가 0.6, 애그리게이트 본드가 0.4, 뭐 이렇게 지금 라지 캡이나 스몰 캡 뭐 동일하게 한 6.4로 보고 있고요. 미국 내 주식보다는 글로벌 스탁이 조금 더 수익이 향후 5년 동안 더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태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한 5.6%. 그래서 만약에 에셋 알로케이션을 해서 글로벌 스탁의 60%, 본드의 40% 이렇게 한다고 하시면은 평균 한 4.9% 정도, 5%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는 향후 5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뉴이티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상품들마다 틀리지만 라지캡의 수익률의 한 절반 정도를 생각을 해서 한 3.2%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예상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품에 따라서 이제 금융 상품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아웃룩을 보시면 결국은 뭐 미국 내 주식시장이나 국제 인터내셔널 주식시장이나 이머징 마켓이나 채권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다 사실은 지금 뉴트럴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애널리스트나 지금 자문사나 뭐 자산 운용사들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게 볼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 쪽에서는 뉴트럴한 상태로 낙관적으로 보지만 여전히 완전히 지금 불 마켓을 예상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비관적으로 베어 마켓을 예상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지금 뉴트럴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생각을 하시고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시장 상태에서 이 정도로 분석하고 전망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요. 시장 환경에 따라서도 우리가 좀 능동적으로 플렉서블하게 투자를 하시고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실 필요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자산 관리와 관련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오늘 또 조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궁금하신 점들 노트해 주셨다가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트먼트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네 가지 뭐 플래닝 그 하시는 그 요인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늘 저희들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투자하면은 뭐 무조건 고수익을 생각하시고 뭐 대박을 생각하시고 이제 그런 컨셉션들이 좀 일반적인데 사실 투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본인의 투자 목적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건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건지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플랜을 세우시고 그 플랜에 적합한 폴폴리오를 짜시고 그렇게 해서 짜여진 폴폴리오를 이제 꾸준히 운용을 하시는 것이 사실은 인베스트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적인 이런 절차를 갖다 손님들하고 고객들하고 같이 거쳐서 계획을 세워드리고 폴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영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100% 리퀴트한 걸 원하세요. 아무 때나 내가 뺄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수익 난 거에 대해서 이제 로스가 없는 이제 그런 걸 원하시죠. 그리고 항상 뭐 두 자릿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제 투자를 원하시는 시점인데 현실 속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는 투자 상품이나 투자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누가 얘기를 하면 오히려 사실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측면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사실 어느 정도는 어느 한쪽은 기법을 하셔야 이제 다른 쪽을 내가 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리퀴디티 측면에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은행의 체킹이나 뭐 저축 계좌나 뭐 머니마켓 CD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위주로 생각하시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금융상품들이 맞으실 테고 그렇지만 이런 금융상품들은 사실은 0.1 지금 현재는 워낙 저금리 환경이기 때문에 이자가 엄청 낮죠. 별로 수익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조금 리퀴디티를 조금 포기하시고 프로텍션 위주로 내가 원금을 보호하고 로스를 안 내는 쪽으로 조금 더 강조점이 있다고 하시면 한 4%에서 7%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여기에는 뭐 스트럭처럴 노트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인덱스 어뉴이티 같은 것들 있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죠. 구체적으로 제가 인덱스 어뉴이티나 스트럭처럴 노트에 대해서는 오늘 들어가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거는 내가 원하는 수익이나 리스크에 따라서 리퀴디티 측면에서 그리고 원금 보존 측면에서 아니면 수익 측면에서 어느 한쪽은 세크리파이스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의 사이에 그거에서 밸런스를 찾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수익 위주로 우리가 폴폴리오를 운영한다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스탁이나 채권이나 뮤추얼 펀드나 ETF, 부동산 자산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 리퀴디티가 좀 떨어지실 수 있어요. 그죠? 뭐 자금이 묶일 수도 있고. 그 대신 마이너스 30%에서 뭐 플러스 30%이라고 했는데 뭐 더 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리스크하고 리워드 레인지가 넓어지겠죠. 그러니까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춘 것은 힘들지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둘 것이고 어느 쪽을 조금 더 세크리파이스 할 것인지를 판단하셔서 투자 계획을 세우시고 포트폴리오를 짜시고 이제 운영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목소리가 톤이 너무 낮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들어왔습니다. 네. 조금 더 높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결국은 시장 이제 투자와 관련해서는 상승장일 때는 결국은 이 불마켓을 따라 이제 탈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하락장이 오면은 그 다운사이드를 이제 최소화시키는 방법, 테임 베어라고 돼 있는데 곰을 테임한다, 그죠? 훈련시킨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운마켓에서는 그 로스 포텐셜을 미니마이즈하고 업마켓에서는 이제 가능한 업사이드를 많이 캐치하는 게 이제 사실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시고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짜시는 거겠죠. 그래서 다이버시파이 된 포트폴리오를 짜셔서 리즈너블한 수익과 리즈너블한 리스크와 그러니까 리즈너블한 기간 동안에 내가 원하는 수준에 맞는 그런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사실 우리 목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이 골은 구체적인 골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결국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리스크하고 리워드 사이에서 우리가 밸런스를 찾는 게 사실은 키인데 그래서 수익성을 가능하면 많이 캐치를 하지만 손실 가능성은 가능한 미니마이즈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개인의 상황이나 성향에 따라서 적절한 밸런스를 찾으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차트에 보시면 S&P 500인데 지금 1953년부터 지금 나와 있는데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한 5% 정도 내려갔던 시기들을 보여드리는 거고 옐로우 라인들이 한 10% 정도 시장이 커렉션이 있었던 시기들을 보여드리는 거고 레드 라인들이 20% 이상의 이제 손실이 났던 시기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5%, 10% 커렉션이 있었던 시기는 엄청 많습니다. 거의 일상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5%, 10% 커렉션을 할 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20% 이상씩 떨어지는 이 레드로 지금 레드바로 지금 표시된 이 시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핸들을 하고 어떻게 잘 지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일도 이 블루바나 그 옐로우바로 표시된 5% 10% 정도의 커렉션에 너무 센시티브하게 반응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냉정하게 핸들을 하고 이제 20% 이상씩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속에서 우리가 로스를 미니마이즈하는 쪽으로 스트레지를 투자 전략을 짜고 자산 운용을 해드리는 게 이제 저희들이 목적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개인이 직접 투자하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하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시겠죠. 5% 10% 커렉션은 아주 일상적인 겁니다. 투자를 하시면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일희일비 하실 필요도 없고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 없다. 중요한 것은 20% 이상씩 20% 이상 다운했다는 거는 보통 그 정도 다운한 걸 우리가 베어마켓이라고 규정을 하는데 그 시기에 대한 리스크 컨트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요하고 저희들의 역할은 이제 그 부분을 컨트롤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10%가 빠지면 10% 수익이 나서 원금을 회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브레이크이븐 하려면 10%가 빠졌을 때 11.1%가 이제 올라가야지 원금을 회복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10만 불을 투자하셨을 때 5% 마이너스가 났을 경우와 50% 마이너스 났을 경우에 원금 회복을 하려면 리턴이 얼마가 나야 되느냐 그걸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5% 10%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큰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5%가 마이너스가 났으면 5.26% 수익이 나면 원금이 회복이 되고 10%가 마이너스면 11.11%가 회복이 되면 원금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20% 이상씩 가면은 더 수익을 점점 더 많이 발생시켜야지 원금 회복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30%, 40%, 50% 마이너스가 나시면 50%가 마이너스 났을 경우에는 원금 회복에 필요한 수익률이 100%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칼럼을 보시면 애뉴얼 리턴, 그러니까 연율 한 7% 평균 수익률을 기대했을 경우에 50% 마이너스가 났을 경우 원금 회복에 걸리는 기간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10년 이상이 걸리잖아요. 5%, 10% 마이너스 났을 때는 1년 미만, 1년 반 정도 11% 정도 수익이 나면 10% 마이너스 났을 경우에 1년 반 정도면 원금 회복을 하는데 만약에 50%가 마이너스가 났으면 7% 평균 수익률을 발생을 시켜도 원금 회복하는데 1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픽업을 해야 되는 거는 5%, 10%뭐 일상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커렉션은 사실은
쿨하게 지나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 이상부터 해서 30%, 40%, 50% 마이너스가 나는 환경에 그냥 방치해 두실 경우에는 사실은 되게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7% 평균 수익률이면 히스토리컬리 에버리지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정도 수익률을 발생시킬 경우에 10년이 걸리거든요. 10년 이상이 걸리는 거죠. 원금 회복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피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올라가니까 그냥 두어도 괜찮다. 뭐 바이앤홀드로 그냥 사고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 시기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겠죠. 뭐 같은 컨셉입니다. 지금 그 진한색 라인하고 흐린 색 라인이 있는데 진한색 라인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히 10%씩 수익이 났을 경우고요. 그럼 이거를 에버리지로 하면 애뉴얼리 10% 수익이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 라인을 보시면은 20% 수익이 났다가 마이너스 40% 마이너스가 났다가 50% 수익이 났다가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날 때는 많이 났지만 이렇게 등락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경우도 사실은 에버리지 하면 10%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수익률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마이너스를 경험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로스가 날 수 있는 부분을 미니마이즈 하면서 꾸준히 적정 수준의 수익률을 발생시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만 불 투자했을 경우에 똑같은 에버리지 레이시 10%가 나왔지만 꾸준히 로스를 나지 않고 10%로 난 폴폴리오가 있다면 그런 것들이 16만 1,000불로 그로했고 5년 후에 반면 똑같은 에버리지 레이 10% 폴폴리오가 있었지만 큰 등락을 경험한 폴폴리오 같은 게 12만 3,400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꾸준하게 적정 수준의 수익률을 발생시키는 것이 급락과 급등 상황에서 그냥 방치하시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더 나으실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스 컨트롤 부분을 5% 10%는 상관이 없지만 20% 이상 이제 베어마켓이 올 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컨트롤할 것이고 관리할 것인가가 사실 중요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고객들의 자산 관리를 해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투자 폴폴리오 구성과 운용에 들어가는 이제 절차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접근을 하실 때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접근을 할 때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리스크하고 그 리워드가 관계가. 그러니까는 수익성과 리스크는 사실은 투자를 하실 때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곰 그림이 있는 쪽을 저희들이 리스크 오프라고 해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좀 줄이는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불이 그려 있는 동전이 이제 리스크 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환경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리스크 온 쪽은 이제 스탁 투자를 생각을 하시고 리스크 오프 쪽은 채권 투자를 보통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이 리스크 오프하고 리스크 온 이 그 투자 사이에 밸런스를 찾는 게 기본적으로 모든 투자자들의 그 목적 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 같은 자산운용사들의 또 골이 될 수가 있겠죠. 손님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 온을 택하실 거고 어느 정도의 리스크 오프를 택하실 건지 손님들마다 다 다르실 수도 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장 환경에 따라서도 또 다를 수가 있겠죠. 저희들이 그렇게 가이드를 해드리고 레커멘드를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리스크하고 리워드 관계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밸런스를 찾으시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을 확인하시는 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외적인 요인들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 같은 자문사나 자산운용사들이 리스크 온 쪽에 더 비중을 둘 것인지 리스크 오프 쪽에 더 비중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드리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그러니까 생각을 하실 때 보통 우리가 리스크 톨러런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택하고자 하는가.
그래서 보통 리스크 톨러런스를 우리가 내가 어느 정도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리스크에 대해서 그걸 진단을 항상 하시게 돼 있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지금 리스크하고 리워드 사이의 밸런스를 찾으실 때 이제 한 가지 측면만 보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 대부분 리스크 톨러런스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 반대쪽에는 리스크 커패시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어떤 성향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지 하는 리스크 톨러런스가 있지만 내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택해야 하는지 아니면 택할 수 있는지라는 차원에서 생각하실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사실은 다 같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나는 예를 들어서 리스크 프로파일링 하는 이제 스코어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40 정도면 이제 약간 컨서버티브, 마더럴 컨서버티브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내가 필요한 수익률, 예를 들면 내가 목표하는 바가 있고 은퇴자금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규모로 키워야 되고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내가 인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목표가 있으면 이제 그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한 9%, 10%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리스크 톨러런스에만 기준을 해서 폴포리오를 짜시면 내가 필요한 9%, 10%의 수익률은 달성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양쪽 측면을 사실은 같이 보시고 고려를 하셔서 어느 정도 리스크 온을 할 것인지 오프를 할 것인지 폴포리오를 결정하실 때 양쪽 측면을 다 보시고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하시고 저희들이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리스크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 맞는 최적의 리스크 관리 폴포리오를 짜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도와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리스크 온 쪽에 어느 정도 배치를 하고 리스크 오프 쪽에 어느 정도 배치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 수익과 우리가 생각하는 리스크 정도 또 어느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하시게 된다라는 내용을 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고객들의 자산 관리를 해드릴 때 폴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운용을 할 때 저희들은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투자를 어떻게 접근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요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액티브 인베스팅과 패시브 인베스팅 그리고 택티컬 인베스팅하고 스트래티직 인베스팅 그리고 asset allocation하고 focus investing 이런 것들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고 운용할 때 반영을 해야 되는지에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활용을 해요. 근데 이제 강조점이 tactical하고 active management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그냥 마켓에 들어가서 마켓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방식의 운용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5%, 10% 조정 국면은 쿨하게 지나갈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20% 이상 베어마켓에 진입하고 로스를 많이 낼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그런 시장 환경에서 저희들이 리스크를 미니마이즈하는 쪽으로 에셋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택티컬하고 액티브 매니지먼트의 강점이고 그게 사실은 그 핵심 내용이거든요. 저희들이 에셋 매니지먼트를 하고 자산 운용을 하는 그런 필로소피가 택티컬하고 액티브 매니지먼트 맞다 있다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 자산을 옮겼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빈번하게 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장의 조정은 거의 일상적인 것 때문에 뭐 조금씩 움직일 때 내려갈 때 채권으로 옮겼다가 캐시로 옮겼다가 이렇게 불필요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는 객관적으로 그리고 필요한 상황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한다는 말씀 해드린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할 때 저희들이 이제 quantitative method이다, technical analysis다, fundamental analysis다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시장 데이터와 그 거시적인 경제 상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실제로 마켓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프라이스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tactically, actively manage를 해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트는 그냥 예로 보여드리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strategic asset allocation이 지금 이제 그린 라인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strategic이라는 거는 이제 전략적인 asset allocation 투자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일반적인 투자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꾸준히 사서 그냥 바이해서 계속 홀드하시는 방식. 물론 장기적으로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되어온 방식이고 여전히 유효한 방식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에셋을 운용을 하실 때 그런 전략적으로 꾸준히 바이홀드하는 측면과 함께 택티컬리 시장이 베어마켓으로 진입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30% 40% 로스가 나면 그거를 원금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수익률과 우리가 그 기간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최소한 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블루 라인들 같은 경우가 이 tactical 매니지먼트 방식이 취했던 그런 결과가 되겠죠. 2007년, 8년, 9년 1분기까지 있었던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동안에 tactical asset allocation이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바이앤홀드 하는 그런 폴폴리오 상태에서는 그냥 마켓과 같이 계속 하락장을 경험을 했지만 tactical 같은 경우는 이 일부는 하락을 했지만 어느 지점에서는 안전자산으로 자산을 이동시켜서 추가적인 리스크를 보질 않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복할 때도 사실 처음에 저점부터 회복점을 잡지는 못해요. 그렇지만은 조금 뒤늦게지만 다시 그 회복장에 이제 파티스페이트를 하기 시작했죠. 결과적으로 상승장에서는 비슷하게 혹은 어떨 땐 더 잘할 수도 있지만 비슷하게 그 업사이드를 다 우리가 캐치를 하고 그 대신 하락장에서 많은 것을 미스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많은 로스를 미스할 수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지금 그 블루 라인 같은 경우가 옐로시 그린 라인보다는 훨씬 더 위에 지금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택티컬하고 액티브한 매니지먼트 스타일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인 이런 전략적인 분산 폴폴리오 운영 방식도 하고 택티컬 방법도 하고 한 고객의 에셋도 다양한 그 투자 방식을 활용을 하고 다양한 투자 방식의 에셋을 엘로케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한쪽만 하는 건 아니고 시장 환경과 고객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이 적절하게 이런 액티브한 측면과 액티브하고 택티컬한 측면하고 패시브하고 스트래티지한 측면의 그 자산운용 방식을 잘 배합해서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택티컬하고 액티브한 애셋 알로케이션을 하는 방법이 이제 기본적으로 코어 애셋들이 폴폴리오들이 있죠. 그래서 애셋 알로케이션 모델들도 있고 애셋 알로케이션 모델이라는 거는 결국 내가 컨servative 할 거냐, 어그레시브 할 거냐 따라서 이제 폴폴리오를 짜드리는 애셋 알로케이션에서 분산한 폴폴리오를 애셋 알로케이션 모델이라고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쓰시고 아니면은 스탁 위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폴폴리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이죠. 리스크 관리 측면이 더 크기보다는. 그리고 본드 폴폴리오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 부동산 쪽에 투자하는 그런 택티컬 폴폴리오도 있고 프라이빗 에퀴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도 있고 그리고 뭐 에너지 펀드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헤지 펀드 쪽에 저희들이 에너지 펀드하고 프라이빗 에퀴티 사이드 펀드 매니지먼트도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플을 해드릴 수가 있고 스트럭처 노트라는 것도 통해서 다운사이드 프로텍션하고 업사이드에 좀 리미테이션을 주더라도 다운사이드 프로텍션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폴폴리오 매니지먼트를 하실 때 쓰시는 방식이 있고 주변적으로 추가적인 수익이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서 말씀드린 내 투자 목적 확인과 옵티멀한 그 리스크 온 리스크 오프 그 폴폴리오 짜는 가이드라인을
확인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폴폴리오를 이제 쓰시고 운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저희와 같은 이제 자산 운용사들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스탁 폴폴리오가 있고 SL로케이션 폴폴리오가 있고 인디비주얼 본드 폴폴리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우리가 배합을 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프라이빗 에퀴티, 에너지 펀드 쪽도 같이 있는 그런 헤지 펀드 쪽도 있고요. 그리고 스트럭처 프로덕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활용을 해서 내 목적에 맞게끔 자산을 관리하고 수익을 추구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요.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꼭 저희들하고 일을 하지 않으시고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던 아니면 다른 자산운용사나 관리사 회사들랑 일을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에서 알고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내용들을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요. 항상 리스크하고 리워드 사이에서는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는 걸 아시고 내게 맞는 밸런스를 찾으시는 게 중요하시다. 그리고 그 밸런스를 찾았다면 거기에 맞는 폴폴리오를 활용하시고 꾸준히 리스크를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형태로 매니지 하시는 게 중요하시다.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일단 앞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내용이 있지만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된 관계로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 커버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네. 말씀 내용을 많이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물이라도 좀 목을 축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예. 조합하는 동안에 잠깐 목 좀 축이시고요.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내용 들으시다 보니까 어려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들으면서 좀 정리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메리츠 TV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아까 이제 언급하셨 내용 중에 이제 대표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유튜브 채널에서 보시면은 저희 아메리츠 에셋 그리고 아메리츠 파이낸셜에서 주제가 틀리게 저희가 에셋에서 운영하는 것과 파이낸셜에서 운영하는 그 종목들이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다루는 부분들이 틀려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매주 새로운 내용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에셋 그 켄차 대표님께서 또 내용을 업데이트 하시는 것도 있고 또 파이낸셜 쪽에서는 저희 브라이언 리 대표님께서 또 업데이트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내용을 계속 구독해서 듣다 보니까 오늘의 내용들이 좀 더 확실하게 쉽게 이해가 돼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내용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못 들으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유튜브 채널 아메리츠 TV 누르시면 되고요. 그 내용을 좀 참고적으로 먼저 조금 몇 개 들으시고 오늘 거가 좀 어려우셨던 분들은 오늘 걸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아마 전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으시는 것도 총괄적인 내용을 좀 핵심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으실 것 같아서 추천해 드리니까요. 아메리츠 TV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내용을 이제 질문사항 중에 들어온 것 중에서 한번 보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 중점된 포인트인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에셋 쪽에서는 자산 운용, 그러니까 개인의 자산 운용과 기업의 자산 운용을 주로 다루시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자산 운영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돈을 불리는 쪽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고. 네. 근데 내용을 오늘 보니까 불리는 것도 포커스를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인베스트하고 어큐뮬레이트 하는 것도 포커스 해야 되지만 아까 내용에서 슬라이드에서 보니까 브레이크 이븐 시나리오 그 화면에서 원금 회복률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적이었거든요. 투자에 포커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리스크 관리, 그다음에 로스 컨트롤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밸런스를 맞춘다는 거가 지금 계속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그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뭐 그러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직접적으로 하려면 또 많이 그 부분을 인지하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짚어주셨는데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단기 투자, 그러니까 목돈을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끝에 가서는 일을 안 하는 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은퇴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게 짧게 굵게 얘기를 하면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분리가 되는데 질문 중에서 그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를 크게 나눈다고 봤을 때 각각에서 지금 다 다뤄진 내용 중에서 랩업하는 개념으로 그럼 주의할 점이나 포커스할 점 각각 장기와 단기 한 번 더 짚어주셨으면 하고 올라왔습니다. 예, 근데 그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전망을 할 때 장기적으로는 낙관을 하고 불막해서 생각을 해도 또 단기적으로는 또 그 베어리시할 수가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조정이나 하락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우리가 시기 기간을 뭐 이게 뭐 우리가 장기적으로 시장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지금 계속 좋다는 얘기도 아니고 지금 뭐 숏텀으로 좀 나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시장이 꼭 나쁠 거라는 얘기도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느냐 단기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다르게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저희들은 그 숏텀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드린다기보다는 그게 은퇴 자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그냥 그동안 모으셨던 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재산들을 꾸준히 장기적으로 관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고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숏텀 투자는 사실은 보통 자산운용사들이나 자문사들이 관여하는 분야라고 보실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경기 전망을 하고 시장 전망을 하긴 하지만 숏텀으로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는 거를 뭐 안내해드리고 물론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자산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숏텀으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택티컬리, 액티블리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말씀을 드리지만 그건 장기적인 투자의 한 일부를 지금 지나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는 거고 숏텀만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고 말씀은 잘 드리질 않죠. 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장 현재 상태에서 대해서 같이 리뷰를 하고 전망에 대해서 공유를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저희 전체적으로 지금 뉴트럴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여전히 불투명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네. 저희들이 뭐 앞으로 지금 남은 2000년 동안에 마켓이 어떻게 리액트 할지에 대해서 이제 훨씬 더 좀 변수들이 많고 불투명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낙관을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어그레시브하게 불리시한 상태가 아니고 지금 뉴트럴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숏텀 시장 환경에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라는 걸 알고 만약에 개인이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인포메이션을 찾아서 배우시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거죠. 그냥 느낌으로 또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렇죠. 네, 그런 것만으로 그거는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왜냐면 그 감정적으로 하신다는 게 사실은 보통 이렇게 그걸 호딩 멘탈리티라고 하는데 막 뉴스 나오는 거나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거에 그냥 휩쓸려 하시면 모르겠어요. 우연히 운이 좋아서 수익을 내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분들이 사실 그렇게 해서 거의 95% 이상들은 다 로스를 냅니다. 네, 돈을 버시는 분들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근데 돈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감정적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직접 하시는 분들이? 네네. 네. 예. 주변에 많이 그런 근데 분들 그렇게 하시다 보면 경험 많이 사실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제가 뭐 다른 때도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그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말씀들 하시잖아요. 네. 근데 항상 보면 감정에 휘둘리시다 보면은 쌀 때 팔고 비쌀 때 사요.
요번에 최근에 그 코비드 19 상황으로 인해서 급락했을 때도 사실은 너무나 급속도로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 기관 투자자들도 사실 제때 빠져나오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관들도 또 제때 지금 B자 리바운드를 할 때는 그게 이제 B자형 그 시장의 어려운 점인데 너무나 빨리 내려가고 너무나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이분 전문가들도 사실은 지금 타이밍 미스하고 오히려 지금 반등장을 또 미스하고 늦게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감정적으로 내려가네 하고 팔면 저점에서 팔게 되는 경우가 많고 올라가네 해서 사면 고점에서 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반복을 하시다 보면 이제 일반 투자자들은 정확한 어떤 기준을 갖고 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로스를 어큐뮬레이트 하시게 되는 거죠. 네. 그건 월스트 케이스죠. 네. 그래서 이러한 정보, 그다음에 온라인 세미나, 그리고 또 이렇게 자산 관리, 자산 운용을 하시는 어드바이저라든지 저희 우리 대표님 같은 분들, 전문가 분들하고 또 자리를 한번 마련하셔서 한번 짚고 가는 그런 과정이 정말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밸류 투자와 그로스 투자가 어떻게 다릅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사실 뭐 정확한 뭐 기준점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로스 투자라는 거는 뭐 그 주식값이 뭐 빨리 그로스 할 거를 예상하는 종목에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회사들에 따라서 지금 업앤커밍 회사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비즈니스가 지금은 뭐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지만 이제 성장 일로에 있다. 이제 이런 회사들에 주로 투자하는 게 이제 그로스 인베스팅이라고 보실 수 있고, 밸류 인베스팅은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이스태블리시된 회사 위주로. 그런데 이제 그 회사들이 이제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환경이다. 이제 그럼 그런 회사들에 주로 투자하시는 걸 이제 밸류 인베스팅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가이드라인을 뭐 딱 이렇게 하는 거는 그로스 인베스팅이고 이 회사 하면 밸류 인베스팅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브로드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고 그 펀드 회사들이나 매니지먼트 회사들마다 그로스 포트폴리오다 그로스 펀드라고 이름을 붙이거나 밸류 포트폴리오, 밸류 펀드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판단하는 그로스 성향이냐 밸류 성향이냐에 따라서 붙이는 거지 뭐 엄밀한 의미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가지고 똑같이 투자가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잣대로 재서 이렇게 딱 분리를 시킬 그렇게 수 되는 있는 건 거는 아니에요. 아니고 예. 그 플랜이라든지 운영 방법이라든지 어디에 뭐 타겟을 하고 포커스 하느냐에 따라서도 그것도 차이가 있겠어요. 성장 잠재력 회사의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은 그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보고 투자하는 방식을 지금 비싸더라도 보통은 비쌀 때가 많죠. 그 주식값 차원에서 보면. 그러니까 한국말로 뭐 가치 투자 뭐 이렇게 그게 이제 해석이 되나요? 밸류고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제 성장형 투자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PE 레이쇼가 높아도 그 성장 회사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회사들을 투자하는 거를 이제 그로스 인베스팅이라고 볼 수가 있고 밸류 인베스팅은 이제 상대적으로 PE 레이쇼가 낮겠죠. 그렇지만 이스태블리시 PE 레이쇼가 낮다는 게 뭐 주식값이 뭐 그냥 앱솔루트 레벨이 그러니까 뭐 절대적으로 낮다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비해서 그래도 이제 뭐 마켓 커렉션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더 낮아졌다, 유리해졌다라고 판단은 되는 회사들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이제 밸류 인베스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질문은 이 정도까지만 저희가 마감을 하고요. 나머지 또 질문이 있으신 분이나 디테일한 또 문의사항 또 내용을 좀 더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저희 회사 또는 오늘 이 인포메이션을 전달받은 주신 그 에이전트 분들한테 컨택을 해 주시면 그 다음 팔로우업을 또 진행이 가능하시니까요. 대표님한테 직접 연결이 되고 싶다, 문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런 내용도 좋고요. 아니면 내용 중에서 또 다시 이제 어떠한 부분, 일부분을 좀 더 세세한 부분을 설명이 듣고 싶다, 아니면 개인 상담
그다음에 개인 질문 있으시면은 그런 부분은 에이전트 분들한테 연락을 해주셔서 저희한테 주시면은 또 답변과 또 뭐 미팅 다 셋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다음